신학은 고루하고 능력이 없는 것이다. 신앙은 지식은 없고 열정만 있다 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나누어야 할까요? 지금 이 시대와 교회에 신앙과 신학의 조화는 꼭 필요합니다. 신신의 그 조화의 81번째 시간, 해방과 북한 교회 이야기 2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왜 기독교 목회자가 여기에 동원이 됐을? 동원이 아니라 동원, 그러니까 자발적으로요. 자발적으로요? 자발적으로 한 거죠. 이분들의 생각이 그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냉전이라는 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진영, 그 다음에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진영으로 네. 가는 거잖아요. 네. 그게 핵심이에요. 이 민족이 과연 어떤 삶의 형태를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자본주의로 갈 것인가? 네. 자본주의로 가면 기독교가 보장된다. 이거죠. 그렇죠. 네. 소련 공산주의로 가면 기독교 신앙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거죠. 바로 네.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체제의 문제인 동시에 민족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럼 혹시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라고도 볼 수 아주 긍정적으로 있는 건가요? 보면 그렇죠. 아주 긍정적으로 보면. 예. 그럼 아주 부정적으로 보면 어떤 거예요? 경제적인 이유, 여러 가지 손익 아. 계산 이런 것들이 있겠죠. 거기다가 정치적인 계산까지도 플러스 그렇죠. 있겠죠. 당시 남쪽 주변에 있었던 기독교인들, 목회자들 대부분 목회자들이 될 것 같은데 몇 %나 그 미국 쪽에 이렇게 거의 좀 대부분. 그것도 거의 대부분인 대부분, 거예요. 예. 그러면은 신탁 통치도 반대해. 민족주의라고 이야기해. 그럼 이건 단순한 명분이었을 뿐인 거예요. 왜냐면 신탁 통치가 안 된다 그러면은 미국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즉시 독립을 주장한다든지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네. 그게 민족주의지만 객관적으로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 그건 민족주의라기보다는 네. 삶의 형태 그거예요. 그게 냉전의 논리에 그냥 갇혀 있는 거예요. 삶의 형태를 공산주의로 할 거냐 자본주의로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로 하면 예속되는 거고 공산주의에 빨간물이 드는 거고 민족주의로 하면 독립정부가 된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자유를 허락하니까. 그 얘기, 그 논리죠. 그러면은 이렇게 부딪히는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런 입장만 딱 확고하게 갖고 있을 경우는 쪼개질 수밖에 없어요. 소련과 북한 당국이 포기 안 하죠. 그렇겠죠. 네. 미국과 이승만 박사가 포기 안 하죠. 아무나 안 하겠죠. 안 하죠. 그러면은 결국은 갈등하다가 쪼개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이라는 개념을, 민족의 자유라는 개념을 자본주의에 편입되느냐 공산주의에 편입되느냐 이 논리에 갇혀버리면 그거는 쪼개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중간도 없고 아무리 그거를 잘 이으려고 붙어려고 해봤자 그러니까 쪼개지는 걸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냉전이라는 시기는 소련도 미국도 그걸 요구를 했으니까. 뭐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고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프레임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결론이 안 됐다면은 혹시 그 당시에 다른 방법도 좀 있었을까요? 다른 방법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우리 특히 기독교인 중에 김규식 장로님하고 그 다음에 몽양 여운형 선생 같은 경우는 그분들은 다른 네. 입장을 취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좌우의 논리, 미국의 논리, 소련의 논리에 빠지지 말고 네. 민족 역량을 강화하자. 이게 그 좌우합작이고 민족합작이죠, 대합작이죠. 근데 그거는 실현이 안 됐었던 거죠. 남쪽에서 실현하다가 네. 좀 산산이 깨졌죠. 1946년 2월 네. 민주의원이라는 그 남한만의 일종의 과도정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철저하게 미군정의 통제를 받았죠. 국동군사령부의 통제를 받았죠. 이승만 박사하고 김구 선생이 이제 참여했었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네. 미군정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되면 될 줄 알았는데 박헌영이 빠져. 그 다음에 임정 사람들이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 사람들이 빠져. 네. 그 다음에 또 중간 가장 많은 정치 역량을 갖고 있었던 중간파 사람들이 빠져. 네. 김구두슬 구먼이 빠져.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남한 쪽에서도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과도 정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민주의원은 부셔져 네. 버렸죠. 와해돼 버렸죠. 그 상황에서 이승만 박사의 광산 스캔들이 터져가지고 공금을 횡령했느니 맞느니 뭐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흐지부지 돼버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미 군정이나 극동군 사령부 입장에서는 남한의 지배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집단을 좀 만들어야 돼. 정치 집단을 만들. 그게 이제 좌우합작이 된 거죠. 그때 이제 나선 사람이 바로 몽양 선생하고 김규식 장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좌우합작이 됐단 말이에요. 네. 10월 달에 9월 말에. 그런데 그래서 이제 과도정부 비슷하게 이제 만들잖아요. 네. 그런데 하지가 자력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좌우합작도 깨져버리죠. 하지 장군은 미 군정이 시작되면서 이제 반도 땅으로 들어온 미군 그렇죠. 장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 장군. 네. 장군. 이렇게 보면은 참 그 당시에 미국 사람들 나쁜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지금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하라 그러더라고요. 역사 이제 알려주시는 분들은 그 당시 입장에 들어가서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했을까를 그러니까 나쁘다 고민해보면. 좋다가 아니라 네. 역사학자 입장에서 보면 당신 그랬다 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요. 네. 그런데 아주 냉철하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냉철하게 봐야 되는데 그 베이스는 냉전이라는 것, 네. 이 냉전이라는 거 상황 속에서 미국이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한반도와 일본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이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거는 명확하죠. NS-18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본 열도를 방어선으로 한다. 그 한반도는 깨지기 쉬운 돌기와 같으니 네. 군사적으로 철수를 한다. 그러나 남한 내에 네. 건강한 강력한 정부를 세워서 소련군의 팽창을 저지한다. 이게 바로 한반도의 남한의 위치였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책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기독교인 이승만 박사, 기독교인 조병옥, 네. 기독교인 김구, 기독교인 김규식 장로는 네.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4명 거기다가 아까 말씀하신 몽양 영원전 네. 선생도 기독교인이었으니까 이분들은 이 정책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알았죠. 알았죠. 네. 음. 그러면서 이분들의 대응 어. 이렇게까지 여쭤봐도 되는 건지 그럼. 그러니까 이분들의 대응이 어떻게 기독교적인 마인드로 요거를 했는지가 조금 갑자기 좀 궁금해졌어요. 이게 조병옥 박사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 사람은 1948년 4월 2일 네. 이게 이제 NS-18 딱 미 국무부에서 결정된 날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선을 원조함이 미국 방책에 부합되는 까닭입니다. 미국은 조선을 통일적인 자주 독립 국가를 만들므로써 민주주의 진영을 세계적 규모로 방위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는 것이 뭐냐면 한반도를 미국의 진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네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목적이에요. 미국이 그렇게 정책해줬으니까 내가 여기를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그럼 NS-18이라는 건 뭐냐? 이걸 또 볼 수 있어야죠. 네. NS-18에 대한 설명인데요. 네. 한국에서의 소련 정책의 주된 목적은 결국 한국이 전역의 지배이다. 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제가
북한의 한국 전체에 대한 지배권을 주장하고 소련이 훈련시키고 무장시킨 군대의 무력이 뒷받침하는 위성국가 체제를 수립을 한반도에서 실현하려고 한다. 이게 이제 그 소련에 대한 분석이에요. 네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제일 우려한 게 뭐냐 하면 남한에 수립된 체제가 소련이 주도하는 세력에 의해 전복된다면 유엔의 명사가 영향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한반도가 공산화되게 될 경우에 세 방향에서 침투를 당하기 때문에 일본 열도, 즉 미국의 태평양 방어선도 위험해진다. 네. 이 얘기가 NSC8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조병옥도 보세요. 미국은 조선을 통일적인 자주 독립국가를 만들므로써 민주주의 진영을 세계적 규모로 방위하고 극동의 지리적 요충지인 조선 반도를 미국의 우호권으로 편성시키기 위함으로써 그 국방상 생명선인 태평양을 보유할 수 있다. 미국 대변자네요. 이게 똑같아요. NSC8하고 조병옥의 주장하고는 아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병옥의 주장이고 그런데 이거를 반대한다. 네. 그러면 뭐가 될까? 이게 이제 이거는 정책이죠. 네. 정책, 정치고 정책이죠. 그러면 기독교인 조병옥은 이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가를 전복하는 세력에 네.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 또는 이거를 반대하는 세력에 전복까지도 안 가.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 뭐라 했을까?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라고 했을 테고 어. 신앙적으로는 혹시 뭐 사단 마귀? 그렇지. 사탄의 진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병욱 저 사람은 그 단어를 이용한 거예요. 진짜 그렇게 믿었을까요? 나 그렇게 진짜 그게 믿는 궁금하네. 거지. 대단하다 진짜. 그 조병옥은 라브렌부시의 그 저기 뭐죠? 사회복음주의. 그 이제 선진적인 신학을 갖고 들어온 네. 사람이지만 네. 이 사회복음주의가 라브렌부시의 그 사회복음주의하고 좀 달라요. 네. 이 사람은 선악관념이에요. 이게 선이면 저거 무조건 다 악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설립하는 것, 만들어가는 것, 이게 이제 사회복음주의거든요. 네네.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그 사회복음주의를 반대되는 세력, 이거는 그 악이에요. 딱 쉬웠을 것 같아요. 완전 이분법이잖아요. 이게-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네. 미국과 소련. 그러니까 완전히 쉬웠을 것 같은 거죠. 예. 마찬가지로 이승만 박사도 네. 똑같아요. 이승만 박사도 같은 얘기를 해요. 네. 이승만 박사도 참 이게 이제 성명서인데 네. 이제 이승만 박사가 이제 중요 사안마다 네. 이게 성명서나 의견서를 내놓은 거예요. 대외적으로. 그 중에 이제 1948년 2월 23일 날 네. 발표한 건데 지금은 더욱이 미국 정부에서도 공개로 남한 총선거를 실행하여 통일 독립 정부를 수립할 것을 절대 주장한다. 이 얘기예요. 참 이상하죠.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세우는데 통일 정부래. 그러니까요. 남북한 통일 정부래.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한 거죠. 네. 근데 1945년 6월에 그 미군 랭던안이라는 게 있어요. 네. 미 군정의 랭던안이라는 랭던안이라는 건 아주 간단하게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세운다. 가도 정부를. 기보다 안건 같은 건가요? 정책이에요. 정책이요. 가도 정부를 세운다. 그리고 이걸 북한까지 확대한다.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주장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남한만의 정부지만 통일을 꾀한다라고 말을 지향하는 것. 그 말과. 이게 나중에 바뀌면은 이승만 박사의 그 북진 통일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46년도 정읍 발언에서 이런 발언을 했죠. 네. 근데 48년 2월에는 요 발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50선거 치면 남북한 분단되는 거니까 네, 완벽하게. 그러면 이전부터 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러면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걸 모른 거야 사람들이 대중들이. 그러니까 신다통 이승만 박사에게 솔직히 말해서
그 신학 통치 반대 그리고 즉시 독립이라는 것은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 이게 네. 북한까지 확대. 즉 이건 뭐냐 하면 철저하게 미국 진영에 편입돼서 자기가 대통령 되겠다라는 거. 그 외에는 없어요. 주변에 가까운 분들도 있었을 텐데 그 속내를 잘 모르셨네. 아니, 다 그 의견에 동조를 하는 거죠. 의견에 동조를 어. 했다. 그 의견에 동조를 하는 거고 그게 현실이다라고 한반도의 현실이다라고 파악을 한 거니까. 그렇구나요. 여기에 이제 기독교가 철저하게 이제 그 편에 쓴 거죠. 그럼 혹시 그 기독교인들을 서로 포섭하는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뭐 미군정을 싫어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었다면. 그런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냥 처음부터 좋았던 처음부터 것 같아요. 좋았다. 네. 하기사. 그런 다음에 이제 이야기하기도 편했겠네요. 조병호 박사의 어떤 그런 말을 그럼요. 인용한다면은 그럼요. 여기는 사단의 진영이고 어, 여기를 빨리 때려 부셔서 어. 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라는. 그럼. 그럼 그렇게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뭐 설교 시간이나 이런 것 때도 교회는 아이, 그럼 한경직 목사님이라든지 뭐 특히 이제 월남 하신 분들의 그 당시 1946년서부터 1948년 이때 당시에 그 설교나 또는 이렇게 글 쓰신 거 이런 것들을 보면 저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저기 트루먼의 네. 그 트루먼 독트린 그거 똑같아요. 천주교도 똑같고 장로교도 똑같아. YMCA도 똑같고 조선기독교 청년회 전국연합회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그거는 김규식 박사 라인이었지만 철저하게 이승만 박사 논리를 따랐어요. 잠깐 좀 기억이 나는데 예전에 그 트루먼 그 사람도 기독교인이었고 그럼. 굉장한 어떤 신학적인 지식도 어이. 있었다고. 정치 신학자로서는 제가 보는 정치 신학자로서는 최고봉에 달해 있는 분이에요. 뭔가 그러면은 이렇게 뭐 확대 해석까지 하고 싶진 않은데 그러면 그 트루먼 대통령도 그런 거를 이용해서 그 진영을 이렇게 이루려고 했었. 그 양반의 있을까요? 그 설교라든지 정치적인 발언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몇 가지 이제 설교라든지 또는 이제 교회 가서 이렇게 발언한 내용, 글들 이런 거 보면은 이 양반의 그 신학에 아주 그냥 근저에 깔린 거는 개혁 신앙이에요. 계약 신앙이요? 예, 개혁 신앙. 뭐 기브앤테이크 같은 건가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개혁 신앙. 그런 계약 신앙. 예, 개혁. 선민의식 뭐 이런 선민. 거에.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전통 개혁 백성이었지만 이런 것들이 현대에 이르러 미국이 그 역할을 대신해야 된다라는 논리예요. 그 양반의 그 입장은 아주 명확해요. 그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적극적이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뭐 하나님의 내쳐진다거나. 야단을 맞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적극적으로 이 일에 나서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가장 심혈을 기울인 작업 중에 하나가 반공 종교 동맹이라는 단체를 조직해요. 그 트루먼이요? 트루먼이. 그런 거 잘 모르시죠? 모르죠. 이런 거 반공 종교 동맹이라는 단체를 조직하는데 미국의 성공회 유럽 평신도하고 철강회사 했던 사람하고 같이 해서 이 유럽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미국의 봉쇄 라인 네. 고 있는 국가들의 기독교 대표들을 만나서 네. 이념적으로 봉쇄시켜야 한다. 그 종교 동맹을 만드는데 몇 차례 실패를 하죠. 천주교 때문에. 천주교 때문에요. 천주교 동참시키는 거에 대해서 미국 기독교나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반대를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거 갑자기 제가 드는 질문인데요. 왜 저희가 그런 개념이 좀 있거든요. 자본주의는 기독교,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싫어한다. 뭐 이런 개념이 있는데 혹시 이게 만들어진 걸까요? 지금 기본적으로 그 공산주의는 그 시작부터 원래는 종교를 종교에 대해서 비판적이잖아요. 그랬죠. 탄압도 실질적으로 했고. 그거는 좀 다른 이야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공산주의 국가에 있는 기독교가 생존하지 못하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공산화돼서 바로 탄압해서 종교를 없애거나 그러지는 않았었던 거예요? 아니 지금 뭐 폴란드도 그렇고
그렇고 뭐 유럽 저기 동유럽에 있는 국가들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정교회 다 살아남고 있잖아요. 네. 중국의 삼작교회 살아남고 그러네요. 탄압은 있었어도 3.1 운동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아무튼 예, 돌아갈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너무 뭐라 그럴까 다른 쪽으로 많이 오긴 했는데 다시 북한 기독교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북한 당국가 그러면 3.1 운동에 이제 3.1 운동 기념 예배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그러니까 남한의 이제 당시 북한의 기독교인들은 남한 사회에 대한 남한 미군정이라든지 그 유력 정치인의 주장에 동조했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 체제의 불안성이 야기되잖아요. 네. 뭐 강양욱 집 김책, 김일성, 강양욱 뭐 일단 다 살해를 하려다가 네. 실패를 하지만 그게 얼마나 큰 위협이겠어요. 그 아, 정도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 어떤 기독 단체나 어떤 단체가 그 북한 당국에 있는 사람들을 암살하려고까지도 했어요. 했어요. 저 김일성 그 3.1절 기념식에 폭탄 던지고 김책 암살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강야국 암살 시도하다 실패하고 그 정치 공작 대원들이 그거를 이제 북한 교회의 기독교인들이 좀 많이 지원을 했죠. 그러면은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그 뭐 열받죠. 당연하게 그렇게 볼 수 없겠네요. 네. 그러면은 정치 공작대와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정치 공작대와 기독교 그건 이렇게 좀 서로 한패다 이렇게 그렇게 보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그 정치 공작대 하나만 네. 있었던 게 아니라 계속 있었거든. 그런 게. 네네네. 뭐 황해도도 그렇고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 남북도 그런 쪽에 강원도 경기도 북부 이쪽에 계속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기독교를 종국에 가서는 이 3.1전 사건 이후부터는 이거는 친미주의자다. 그러니까 반동 중에 제일 큰 친미주의자다, 제국주의자다 이렇게 본 거죠. 이게 뭐 북한을 옹호한다거나 이런 걸로 지금 저희가 방송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목적과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리고 어떤 것을 볼 수 있는지 그걸 잘 봐야 돼요. 뭐냐면 지금 얘기하는 거는 북한 당국은 또 다른 입장이잖아요. 네. 이런 기독교인들이 이런 경향을 보였어요. 네. 그럼 북한 당국은 어떤 입장에서 기독교를 탄압했을까? 이걸 봐야죠. 그건 네. 똑같은 논리예요. 이 북한만큼은 네. 공산주의 진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은 반대 진영에 그러니까 자본주의 진영,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진영으로 이쪽을 편입시키려고 하는 거죠. 네. 기독교인들이. 그렇죠. 그러면 탄압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생각을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가졌느냐가 중요해요. 북한 당국이. 네.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그 신탁통치 반대 운동을 펼치고 또 미국의 편에서 일하려고 하고 이랬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네네. 탄압을 했다. 네.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한국 기독교 역사를 그 역사 쪽에서 진보적으로 생각하는 진보 그룹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난 그렇게 안 봐요. 그럼 어떻게 보세요? 그건 애초부터 탄압을 하려고 한 거예요. 애초부터 북한 당국은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네. 제일 중요한 것이 북한 지역은 공산화 시키는 것이 제일 목적이에요.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친미 성향을 갖고 있었던 기독교에 대해서는 관리와 통제가 필요하다라고 애초부터 본 거예요. 네. 그게 충돌하는 거예요. 그게 남북 간에 그게 충돌하는 것처럼 북한 네. 사회 안에서도 북한 당국과 기독교인 간의 충돌이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보안국의 이제 치안을 담당하는 보안국의 입장에서는 네. 보안국 감찰과가 제일 중요했거든요, 당시에는. 네. 감찰과장 회의에서 1946년 7월이란 말이에요. 네. 1946년 7월에는 노골적으로 제국주의란 말을 쓰지 않았어요. 북한에서는. 네네.
그거는 왜냐하면 미소공의가 음. 유력 이렇게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46년 7월 감찰과정회의, 보안국 감찰과정회의에서는 네. 감찰부 회의에서는 미국을 제국주의로 규정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좀 중요한 그게 거예요. 제일 중요하지. 무슨 얘기냐 하면 네. 이미 김일성이 열받아가지고 11월 3일 날 1947년 11월 일요일 선거 네네. 그때 이제 제국주의 얘기 하잖아요. 그 그 이전에는 그런 얘기 없어요. 그럼 그 이전에 없다가 그 이전에 있는. 그러니까 이유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감찰과장 보안국 회의라는 거는 비밀 문서 아니에요, 다. 네. 이게 대외 공개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북한의 정치 문화를 가장 민낯을 보여주는 곳이잖아요, 거기가. 네네. 그러니까 46년 7월에 미국을 제국주의로 규정했다니까. 46년에. 예. 그러면 뭐예요? 보안국이라는 것은 통치자, 최고 통수권자라고 추정되는 사람들의 생각을 강제로 실시하는 곳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가장 비밀한 곳이지. 그리고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곳이죠. 네. 그거는 기존의 기독교를 친미주의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46년 7월에는 제국주의 범주에 네. 종교를 넣어요. 특히 예수교. 특히 기독교. 예수교라고 딱 못을 박아요. 그 문서에. 그때부터 그러면은 북한에서의 그 기독교 예. 입장은 뭐 말할 필요가 없겠네요. 배제와 그러니까 음. 통제를 벗어나면 배제죠. 아. 제거고. 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를 어떻게 설명하냐. 그 뭐 소위 이제 진보주의자라는 사람들이 북한에서 기독교인들이 남한, 미국 이런 입장에 서서 정치 활동을 했기 때문에 네. 북한이 탄압했다? 난 그렇게 안 봐요. 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내려오면서 북한 기독교가 공백을 가졌고 이로 인해서 북한 기독교가 붕괴되는 기점이 됐다. 네네.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으시나요? 그렇게 봐서는 안 되죠. 이게 철저하게 그때 당시에 북한 당국의 정치적 입장, 남한 당국의 정치적 입장이 뭐였냐를 봐야죠. 그건 미국과 소련의 정책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이에요. 그거는 제가 계속해서 설명했던 것처럼 네. 소련의 입장에서는 북한에서 공산주의 진영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네. 남한에서는 미국이 자본주의 진영, 미국을 중심한 자본주의 진영으로 편입시키려고 해요. 남한을. 네네. 그러니까 그거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냉전이라는 것은요, 국가, 뭐 사회 단체 요런 쪽을 결정짓는 정치력이 아니에요. 1945년도 이후의 냉전이라는 것은 네. 저 시골 촌마을에 개인의 삶의 형태를 결정할 정도로 아주 미세한 그물이에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다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냉전을 연구하시던 그 유명한 최고의 권위자들이 하는 얘기가 처음에는 정치 군사에서 시작되지만 이것이 종교 문화까지 전파되고 저 시골의 작은 개인까지도 그 영향력을 미친다. 이 말이 맞아요.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라 그럴까? 순간 제가 든 느낌은 사람들이 막 같이 서 있는데 머릿속은 서로 자꾸 딴 생각하는 것 같고 서로 부닥치기도 하고 이게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른트 슈테버 같은 사람이 이제 그런 주장을 했는데 누구도 모르죠. 그게 전쟁 때 그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국가나 사회 단체뿐만 아니라 개인까지도 삶의 형태를 결정지게 강제하는 것, 그게 냉전이다. 그러면은 이걸 좀 마무리 지면서 좀 결론적으로 그런 질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지금 이 북한과 북한 기독교를 좀 바라보면서 저희는 무엇을 배울 수 있고 그러니까- 배운다? 아니면은 이거 혹시 이런 질문이 타당한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뭔가 자꾸 캐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첫 번째로는 제발 그 좀 감정적으로 네네.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좀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 그 지형을. 네네. 지형이 이랬어. 네. 이랬는데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행동을 했고 북한 당국은 이렇게 행동을 했어. 네. 이거를 사실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 감정을 배제하고. 네. 그래도 이제 아쉬운 점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북한의 정책이 좀 잘못됐다라는 것. 그때 그걸 솔직하게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통일이 되면 네. 북한 당국이 좀 사과를 해야 될 거예요. 그 민족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차단한 네. 행위 중에 하나였으니까. 또 하나는 기독교 쪽의 입장에서 보면은 기독교인들에게 보면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진영에 편입되는 것보다 네네. 그러니까 남한만의 진영에 편입되는 것보다 좀 힘들겠지만 정말 어렵겠지만 민족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런 기독교가.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있으니 그쪽에 가야 살 수 있다. 그게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거죠. 과연 왜 그런 생각을 해야 했는가?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늘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죽어야 30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데 민족을 단위로 좀 고민을 해야 했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이제 바르트처럼 네. 바르트가 얘기한 것처럼 공산주의, 자본주의 두 개의 악의 세력에서 그 논리에 빠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독교인들이 정신이 좀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양쪽 있죠. 다 아쉬운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남한은 남한 나름대로. 그러면서 서로의 진영에 빠져서 거긴만을 바라보는 그 모습은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지금도 같아요. 마찬가지. 그러니 똑같아. 지금은 뭐 민족도 당연히 생각해야 되겠지만 저는 좀 생명이요. 그러니까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많이 그때는 죽어 나가는 있던 거잖아요. 그리고 마치 그냥 사람이 숫자처럼 한 명, 두 명 이렇게 되는 건데 그냥 교회도 좀 그런 진영을 벗어나서 사람이 좀 귀중하다라는 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죠. 네, 그 북한에서 일어났던 그 문제가 오늘날의 문제예요. 맞아요. 그런 네. 것 같아요. 통일되시면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으세요? 북한 한번 가보셔서 뭐 연구하고 싶은 게 있으세요? 저는 그러니까 분단의 트라우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이념이라는 것도 이제 분단의 트라우마 중에 하나인데 이 분단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작업 이런 것을 좀 해보고 실질적으로 해보고 싶어요. 좀 그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